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명수입니다. 오늘은 정신응급과 자살 위기에 대해서 지역사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타의 위험성의 개요, 두 번째는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 대한 이해와 적용, 세 번째는 정신병적 증상에 대한 이해와 위기 개입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 위험 징후에 대한 이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첫 번째 자타의 위험성의 개요와 입원 유형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뒤에 두 가지 주제는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의 백명재 교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와 별도로 자살 고위험, 저위험군에 대한 개입 방법을 실사 영상을 통한 교육 자료로 경기도 자살예방센터에서 또 별도로 제작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 그 자료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타의 위험성의 개요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997년도에 제정해서 2019년도에 폐지되긴 하였으나 근 20년 정도 사용했던 자타의 위험성의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라던가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라던가 환청 등의 환각에 의한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이런 정신병적 증상을 심하게 보이는 경우를 그냥 공히 자타의 위험성의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때렸거나 해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자타의 위험성이라고 놓고 있었던 것이죠. 정신과 의사로서 조현병 환자 등 정신병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정신과 학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치료를 또 관리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증상에 지배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들보다 그 위험성은 꽤나 많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그 고시에서는 치료받지 않고 증상에 지배당하는 상태 자체를 자타의 위험성의 기준으로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오늘 주제를 관통하는 오늘 주제에 따라서 쭉 이야기를 진행할 때 종종 등장하는 주제여서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34조 2항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영어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이란 5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습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급박한 위험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슷한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 벌어졌거나 벌어질 것 같거나 벌어질 위험성이 있고 그럴 것 같다라는 개연성까지 다소간은 폭넓게 자타의 위험성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벌어진 일에 대한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벌어질 것 같거나 벌어질 개연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가의 공동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한 6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고 앞부분은 일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또 후반부에서는 그 사례를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았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30대 여성이었고 큰아들이 4살, 둘째가 100일이었는데 한강 교량에서 조깅을 하던 은행 청원 경찰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첫째 아들을 다리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 둘째 아기들을 풀고 있는 장면을 청원 경찰이 목격해서 제지한 다음에 경찰을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1577-0199 정신건강 핫라인으로 연결돼서 전문 요원이 경찰서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센터장이었는데 저도 경찰서로 출동해서 대면 평가를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분은 산후정신병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 자체는 2명의 산모 중에 1명 정도가 겪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문제이고, 산후 우울감은 그 중에 또 절반, 전체 산모의 4분의 1 정도는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산후 정신병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은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굉장히 허무주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망상적 사고의 지배를 당해서 첫 아이를 떨어뜨리고 둘째 아이도 같이 하고 본인도 투신하려고 했었던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역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던 사례인데요.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모 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었는데, 동반 자살을 위해서 40대 남성이 여성이 자고 있는 사이에 마음이 좀 바뀌어서 나 때문에 이 아직 꽃다운 나이의 젊은 여성이 같이 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 요원이 먼저 출동하였고, 저도 뒤이어 출동해서 현장에서 꽤 오랜 시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40대 남성은 녹내장으로 실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었고, 20대 여성은 우울증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자살 위험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응급 입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제 판단으로 2주간의 집중적 사례 관리, 그다음에 외래 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한 상태에서 일단 귀가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이 있었었죠. 만약에 사례 관리 과정에서 또는 치료 과정에서 또는 치료를 받으러 가지 않았었고, 그리고 자살한다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만, 그 1시간 남짓한 인터뷰에 대한 제 어떤 전문적인 판단을 근거로 일단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었고, 우울감이 있고, 공황 증상이 있습니다. 커팅, 손목을 긋거나 목매을 시도하는 등 잦은 자살 시도를 했던 40대 남성분입니다. 그날도 술을 마시고 멀티탭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 그리고 최근 경기도에서 구축하고 있는 응급 개입팀이 출동을 했었죠. 근데 그 일주 전에도 유사한 상황이 생겼었던 상황이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그분이 다소 안정화되었다고 평가해서 철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다시 신고가 들어왔던 사례입니다. 그분은 응급개입팀의 면담 결과 자해 상처 등으로 사회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자괴감이 있고 자책감이 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셨는데 꿈에 자주 나타나시고 따라서 죽고 싶다라는 충동이 자꾸 든다. 부인과 이혼 절차도 밟고 있고 별거 중인데 여의치 않은 상황에 매일 술을 마시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놨었습니다. 응급개입팀은 안정화 상담 이후에 자살예방센터 연계를 시도하였고, 동의를 하고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이제 철수를 한 사례입니다. 술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훨씬 복잡합니다. 술을 과연 중단할 수 있는가? 과연 이분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겠는가? 술을 중단하고 치료를 지속할 수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겠는가?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요원의 판단하에 센터 연계와 치료 연계를 시도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고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센터에 등록되어 있던 분입니다. 증상 조절이 잘 안 돼서 보호 의무자인 입원으로 10개월 정도를 입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퇴원 이후에 센터가 자기를 입원시켰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200만 원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랬더니 센터장을 죽이겠다며 칼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센터에 간간히 내소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사례관리자랑 센터장이 같이 가정방문도 갔었었고, 칼이 있나 없나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설득을 했지만 실패를 했었었죠. 그러던 차에 인근 지역 주민과 실갱이 끝에 폭행치사로 사망을 시켰고 결국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5번째 사례는 혼자 거주 중인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50대 남성인데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부터 의뢰가 왔었습니다. 본인의 성이 사실은 예를 들면 이 씨인데 주민등록상 이 씨인데 사실은 오 씨다. 그리고 다른 성이 5개가 더 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성을 바꿔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음모이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잦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했었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주민센터 사례관리자에게도 공격적 언사를 간혹 보이곤 했었습니다. 센터에서 가정방문을 시행을 했더니 집안은 온통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악취가 나서 이웃 주민들은 도저히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장한 50대 남성으로서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사례 6번째 사례는 그 유명한 안인득 사건입니다. 경남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 살인, 상해 사건인데요.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안인득 씨가 평상시에 누군가가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서 CCTV를 설치했다. 주거지에 벌레와 쓰레기를 던졌다. 모두가 한 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다 등의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웃들과 불화가 굉장히 잦았었고 2019년도만 하더라도 경찰이 총 7번 정도 출동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죠. 여고생 집에 불법 침입하려는 시도도 보였었다고 하고 그 여고생은 두려움에 신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그 여고생은 그 사건 당일 피살당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쟁점 상황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 전문가들과 경찰이 현장에서 잘 협조가 돼서 잘 사례를 치료 시스템으로 이끄는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견 때문에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때렸다. 그리고 때리려고 했다. 또는 말로 때리겠다고 한다. 또는 때리겠다고 했다. 이 세 가지는 다릅니다. 때렸다라는 건 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때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의도였고 앞으로 때리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라는 위협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전문가들은 잠재적 위험성까지 포함해서 위험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경찰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자타위가 위험하지 않다, 자타 위험성이 없다라고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면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잘 개입이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갭이 생기면 의견을 합의를 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찔렀다. 이건 범죄죠. 이건 당연히 두말할 거 없이 병원이 아니라 경찰 조치부터 먼저 취해야 될 것이고, 근데 찌르려고 했다. 그리고 도구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도 조금씩 다릅니다. 제 기준으로는 어떤 위해가 될 수 있을 도구를 들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굉장히 큰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경찰분들께서는 실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거는 자타 위험성이라고 보기 어려워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갈등 상황이 심심찮게 생기곤 합니다. 집어 던졌다, 집어 던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자해의 경우에는 그었다 또는 긋고 싶다라는 강렬한 충동을 느낀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고 있다. 통제가 잘 안 된다. 그것과 실제로 행동을 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자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도 일부 이견의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뛰어내린 것도 마찬가지죠.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강렬한 충동을 자타 위험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냐. 정신과 의사로서의 저는 자타의 위험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해서도 비슷하고요. 행위에 대해서, 목매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벌어진 것,
벌어질 것 같은 것, 벌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자타 위험성을 판단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항상 갈등 요인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치안적 관점과 의학적 관점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들은 자타 위험성은 신체적 폭력이나 위험성이 가해졌을 때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경향성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정신보건적 관점 또는 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자타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마치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자 스크리닝 체계가 아니라 정신질환에 의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조치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경찰관의 판단을 공히 요구하는 것이죠. 저희들은 비자의적 입원을 시킬 때 무엇을 상상하냐 하면 지금 인신 구속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포커싱을 한다기보다는 조만간 이분이 나아져서 퇴원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을 합니다. 그냥 지금 위험하니까 가둬놔야 되겠다가 아니라 곧 이분은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돼서 다시 좋아진 상태로 퇴원할 거야 라는 그 임상적 호전을 기대하면서 어쩔 수 없는 잠시 동안의 그 인신 구속, 비자의적 입원을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경찰관 분들은 인신 구속적인 측면에 조금 더 많이 포커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함들이 꽤 많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기 쉬운 사실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눈앞에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다음에 뵐게요 라고 인사하고 나가는 길에 병원 구름다리 아래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전공의 때 경험한 분인데 제 옆에 있는 선배 전공의가 주치 담당 의사였는데 한 달여 입원을 하고 퇴원하다가 자살했죠. 치료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응급실 자살 시도자의 85%, 자살 시도에서 응급실에 가서 누워 계시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85명은 지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 얼마 전에 자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로 해서 응급실까지 가시는 분들이 지금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괜찮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에 대해서 진짜로 괜찮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정신병적 증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 안정화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분이 앞에 보이면 딱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무리 정신병적 증상에 압도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까지도 못하는 경우는 진짜 심각한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 그 순간엔 되게 얌전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현혹되는 것이 결국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큰 위험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신중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입원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보건 전달체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달체계는 곧 책임성을 넘기는 겁니다. 뜨거운 감자가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를 나 혼자 스스로 식힐 수도 있고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겨서 나는 일단 그 뜨거운 것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자를 전달받은 사람이 그걸 식혀야 되겠죠. 이렇게 뜨거운 감자를 전달해 가면서 점차 식혀 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 시스템이고 전달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뜨거운 감자를 잘 깨지지 않고 떨어뜨려서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전달시켜 나가는 그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고 심지어 부재하기도 합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 요원이 신고를 받았거나 의뢰를 받았을 때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미국 경찰들은 그냥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정신응급실에 데려다주면 끝입니다. 데려다주고 사인하고 이러이러해서 모시고 왔으니 알아서 잘 하세요
라고 하고 사인하고 철수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있는 정신과 의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조치를 취하고 퇴원시킬 것인가 아니면 더 안전한 곳으로 입원시킬 것인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퇴원을 시킨다고 하면 외래 연계도 필요 없이 그냥 퇴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정신과 외래로 시키는 걸 전제로 퇴원을 시키거나 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외래로 연결시킬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정신과 외래로 연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퇴원시키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문할 때까지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안 했다고 보여지면 응급실에 있는 어떤 또 모바일 팀을 조직을 동원해서 가서 왜 안 갔냐 따져가면서 또 재평가하고 안 갔으면 가게 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비로소 본인의 책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원을 시키는 게 그래서 훨씬 더 책임성을 모면하기는 편하죠. 그런데 72시간 이내에 대한 입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72시간 동안의 평가를 해서 이건 조금 더 긴 입원이 필요해라고 판단하면 그 의료진의 또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고 판단했더니 필요 없어라고 한다면 72시간까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빠른 시간에 퇴원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찰은 어디다가 모셔다 주면 끝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밖에서 전문 요원을 불러다가 실강의를 하고 위험하니 안 하니 응급 입원이니 행정 입원이니 이것만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은 자타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응급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 행정 입원은 정신질환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행정 입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더 파악이 되었고 입원 전에 인신을 구속하기 전에 정신질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 입원을 하는 겁니다. 응급 입원은 질환으로 진단 내리기 전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정도여도 자타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 경찰이 주체가 돼서 72시간 이내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 이내에 1시간 이내에도 퇴원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 입원은 입원 전에 진단까지 다 받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해서 진단 입원을 하고 연장 입원을 시키는 이 과정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질환을 분명하지 않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응급 입원이 더 적절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 50조의 응급 입원은 경찰이 의사와 입원 동의가 되면 공휴일 제외한 3일 동안 응급 입원을 할 수가 있고 전문의 진단을 통해서 자타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시 퇴원시키고 자타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이고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 형태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안전한 공간에서 전문의 판단을 받아보자 하는 게 응급 입원의 취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은 서로 대체하지 못하는 다른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 입원은 경찰이 요청을 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요청을 하거나 전문요원이 발견하면 신청을 하거나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이분은 진단이 필요해라고 하면 시군구청장이 그래 진단 받아봐. 그래서 전문의에게 진단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전문의가 이 사람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환이 있어라고 진단을 하면 그때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나 시청에서 입원 의뢰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알릴 건 알리고 뭐 퇴원 처음 인권을 보호시킬 건 보호를 시키고 또 2주 정도의 진단 입원 이후에 또 계속 입원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체크 포인트는 위급성, 개입 시점이 얼마나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인가,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 이분의 치료력, 현재 증상 상황, 치료 유지 중인가, 중단된 상태인가, 치료력이 없다면 현재 상황을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고 세 번째 요인은 예측 가능성,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현재 시점 이후에 당장 내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이분의 위험성이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들쑥날쑥할 것인가, 개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과연 예측하겠는가.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사실 지금 당장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현장에서의 위험성이 크고 위급한 경우에는 사실 예측 가능성과 무관하게 응급입원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성이 크고 위급한데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이거는 치안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장의 위험성이 또는 위급성이 개입 과정에서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은 되게 철수하려고 하죠. 뭐 전문요원도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요원들이 보기에 현장의 개입을 통해서 위험 과정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예측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응급 입원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고 예측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파악되어 있는 분이야라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 입원 쪽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급성이 높고 예측 가능성이 낮을수록 응급 입원을 먼저, 위급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심지어 위급하다 하더라도 행정 입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 첫 번째입니다. 그 산후 정신병. 이분은 사실 사상 사건이 없었다면 응급 입원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급성이 굉장히 높았었고 막 풀고 있었고 던지려고 했고 다리 위고 하니까 당연히 이거는 질환이건, 그런데 보니까 경찰에서 일단 신변보호를 하고 보니까 산후 정신병 같아 보여. 그럼 전문요원이 판단한 이 사람은 당연히 응급 입원으로 처리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 절차로 갖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동반 자살 사례인데 위험성은 중등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자살 의도를 가지고 만났지만 시도는 하지 않은 상태이죠. 시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반 자살을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꽤 높습니다. 예측 불가능성도 높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질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족 정보도 없고, 보호자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하니까 여기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정신질환 추정 여부는 인터뷰를 해서 심각한 우울이구나라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만 치료받지도 않았고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분도 응급입원이 적합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꽤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응급입원이 적합했으나 이제 전문의의 판단으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응급입원을 시키지 말고 이렇게 센터 사례관리나 집중 사례관리나 외래치료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응급입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은 응급입원에 적합합니다. 만약에 사건이 생겼다면 그 책임성을 제가 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 판단으로 한번 믿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현장에 경찰과 전문가가 있었을 때 전문가의 판단을 꽤 많이 존중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잦은 자살 시도라는 알코올 문제가 있는 남성입니다. 위급성은 높았다가 줄어들었죠. 막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높았다가 경찰 개입, 응급 개입된 개입 과정에서 다소 안정화가 됐습니다. 예측 불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여러 차례 개입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센터 연계와 외래치료를 연결했는데 치료를 자꾸 중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외래치료 지원제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게 할 수 있고, 치료를 제대로 협조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입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단위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정신건강복지심사위원회의 판단을 통해서 치료를 잘 받아라라고 강요할 수 있고, 행정이 안 될 경우에는 행정입원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 들고 다녔던 남성 60대 환자분, 위급성은 정작 그 위협을 당한 저는 되게 크게 느꼈습니다만 살해 의도는 표현하고 있으나 행동화 전 단계죠. 예측 불가능성, 센터 등록 회원이기 때문에 패턴은 압니다. 정신질환도 분명히 있다는 건 알고요. 그때는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했지만 현재 제도적인 시스템으로는 치료를 안 받고 이탈해 있는 상태이고 위험성은 중등도 이상으로 있고 질환은 분명히 있으니 행정입원 또는 그 전 단계 외래치료 지원제를 통해서 치료 시스템으로 연결을 하고 협조가 되지 않았을 때 행정입원으로 넘기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의뢰되신 분들, 위급성은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청취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선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면을 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너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냄새를 피우는 이 피해, 이거는 사실 신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악취나 오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게 과연 타해 위험이 아니냐? 저는 그것도 타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위급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료받은 적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도록 계속 시도는 해야 되겠고, 관련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경기도 미등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치료 지원제를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 외래치료 지원제를 받게 하고, 안 되면 행정입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따라서 제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기 전에 위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 좀 전에 사례 5번과 같이 외래치료 지원제부터 행정입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응급입원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갈등하고 이거는 없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부터 지원제, 행정입원 이런 과정에서 경찰의 개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경찰이 응급입원일 때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원을 할 때도 이송이나 이럴 때 안전망으로, 사회 안전망으로 같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전 개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했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경기도 미등록 정신질환 고위험군, 사례 5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되겠고, 안인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고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치료는 안 받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는 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별도의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서 위험성이 있다 치면 외래치료 지원제를 청구하고, 그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또 행정입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등록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시스템입니다. 그런 과정을 하던 중에 예측 불가능하게 생기는 위급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응급입원도 당연히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경기도 미등록 정신질환 고위험군 관리 체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과 여러 지점에서 협업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잘 협조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삐걱대는 부분들도 있으니 본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굉장히 모두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30분 나온 거, 30분 살짝 넘은 것 같은데. 요거는 중간중간 편집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